거의 모든 것의 역사. 어쨌든 판 구조로는 고대의 히파리온이 어떻게 프랑스에서 플로리다로 옮겨갈 수 있었는가를 비롯해서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동적 현상은 물론이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상당히 설명해줬다. 지진, 군도의 형성, 탄소 순환 과정, 산의 위치, 빙하기의 시작, 생명의 기원, 이런 모든 일들이 새로 등장한 훌륭한 이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맥피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질학이 갑자기 지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현기증 나는 위치에 서게 됐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아직까지도 과거 대륙의 분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과거의 대륙들을 확실한 것처럼 그려놓고 로라시아, 곤드와나, 로디니아, 판게아와 같은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결론을 근거로 한 것이다. 조지 갤러드 심슨이 화석과 생명의 역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고대 세계의 식물과 동물종들은 절대 나타나지 말아야 할 곳에 등장하고 꼭 나타나야 할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남극대륙,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고대의 거대한 대륙이 있었다는 곤드와나의 형태는 대부분 글로소프테리스라는 고사리의 분표를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곤드와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알려진 지역에서도 훨씬 후기에 살았던 글로소프테리스들이 발견됐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은 대부분 무시되어 왔고 지금도 그런 사정은 마찬가지다. 트라이아스기에 살았던 리스트로사우루스라는 파충류도 역시 남극 대륙으로부터 아시아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서 발견됨으로써 그 대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같은 시기에 곤드와나의 일부였던 것으로 믿어지는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적이 없었다. 또한 지표면의 구조들 중에서 판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덴버의 경우가 그렇다. 누구 다 알고 있듯이 덴버의 고도는 약 1.6km지만 그런 융기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다. 공룡들이 지구를 휩쓸고 다니던 때의 덴버는 수백 미터 아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버의 암석에서는 판들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상되는 균열이나 변형을 찾아볼 수 없다. 덴버는 판의 충돌에 따른 영향을 받기에는 그 경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양탄자의 한쪽 끝을 밀었더니 다른 쪽에 주름이 생겼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덴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밀려 올라갔던 셈이다. 아프리카의 남부도 마찬가지다. 폭이 1600km나 되는 지역이 지난 1억 년 동안 거의 1.6km나 밀려 올라갔지만 판들의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는 기울어지면서 가라앉고 있다. 그 지역의 판은 지난 1억 년 동안 아시아를 향해 북쪽으로 움직였고 앞부분은 180m나 아래로 꺼져버렸다. 인도네시아는 아주 느리게 가라앉으면서 오스트레일리아를 함께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것들도 모두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알프레드 베게너는 자신의 주장이 인정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 1930년에 그린란드 탐사를 떠났던 그는 50살 생일날 홀로 앉아서 보급품을 챙기고 있었다. 결국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며칠 후에 얼음 위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는 현장에서 묻혔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 물론 그가 사망했을 때보다 1m 정도 북아메리카 쪽으로 움직여갔을 것이다. 아인슈타인도 역시 자신이 잘못 선택한 말을 후원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실 그는 찰스 헵굿이 대륙 이동설을 쓰레기라고 비난했던 책이 발견되기도 전이었던 1955년에 뉴저지의 프린스턴에서 사망했다. 판구조론에 출연해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해리어스도 역시 같은 시기에 프린스턴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총명했던 월터
엘블레즈라는 그의 학생이 결국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과학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24. 지질학의 경우에는 지각 변동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젊은 엘버레즈였다. 제4부 위험한 행성. 지구상에서 어느 한 지역의 역사는 병사의 삶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의 권태와 짧은 순간의 공포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의 지질학자 데렉 디 에거. 제13장 충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이오와주에 있는 맨슨 지역의 땅 밑에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12년에 마을에 수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시출을 하던 인부가 이상하게 변형된 암석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훗날 공식 보고서에는 그런 암석들을 용융된 모함 속에 들어있는 결정형 쇠설 강력암 또는 역전된 분출물 덩어리라고 표현했다. 시추궁에서 퍼올린 물의 수질도 이상했다. 빗물과 같은 정도의 단물이었다. 세석각력암 맨슨의 이상한 암석과 단물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진이 당시에도 지금처럼 2,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던 아이오와주 북서쪽의 작은 마을을 찾기까지는 41년이 걸렸다. 1953년에 몇 개의 시험용 시추를 마친 대학의 지질학자들은 그 지역의 지질이 정말 특이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암석이 변형된 이유는 아마도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화산활동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런 결론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더 이상 틀릴 수가 없을 정도의 엉터리였다. 맨슨에 생긴 지질학적인 상처는 땅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억 6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다. 아주 오래된 과거 언젠가 맨슨이 얕은 바다 밑에 있었을 때 지름이 대략 2.4km이고 무게가 100억 톤 정도인 암석이 음속의 200배 정도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지구에 충돌하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갑작스럽고 격렬한 충격을 일으켰다. 순식간에 현재 맨슨이 있는 지역의 깊이가 5km 정도이고 지름이 32km 정도인 구멍이 만들어졌다. 아이오와주의 물을 센 물로 만들던 석회암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1912년에 시추 인부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충격을 받은 암석들로 대체됐다. 맨슨 충돌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규모의 충돌이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종류의 충돌도 그런 규모는 아니었다. 그때 생긴 크레이터는 날씨가
맑아야만 한쪽에서 다른 쪽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그랜드 캐년도 시시하게 보일 정도였다. 멋진 광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었겠지만 맨슨 크레이터는 250만 년이 흐르는 동안 대륙빙이 지나가면서 빙하에 들어있던 점토층으로 채워졌고 오늘날 맨슨을 중심으로 몇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은 세월이 흐르면서 부드럽게 깎여나가서 탁자처럼 평평하게 됐다. 물론 맨슨 크레이터 자체도 땅속에 묻혀버렸다. 맨슨의 도서관에 가면 1991에서 1992년 시추 사업 때의 신문과 시추 샘플이 담긴 상자를 볼 수가 있다. 도서관에서 기꺼이 보여주기는 하지만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야만 한다. 전시물은 없고 역사적인 기념부도 세워져 있지 않다. 최근에 맨슨 주민들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일은 메인 스트리트 상가를 휩쓸고 지나가 버린 1979년의 토네이도였다.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미리부터 알 수 있다는 것이 평평한 지역의 장점이다. 거의 모든 주민이 메인 스트리트의 한쪽에 모여서 토네이도가 옆으로 비켜가기를 바라면서 30분 동안 지켜봤지만 결국은 즐겁을 하고 달아나 버렸다. 불행히도 그 중에 4명은 충분히 빨리 달아나지 못해서 사망했다. 현재 맨슨 주민들은 매년 6월에 일주일 동안을 크레이터의 날로 정하고 당시의 불행을 잊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 행사는 사실 크레이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땅속에 묻혀서 볼 수도 없는 충돌 위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누구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주 가끔씩 사람들이 찾아와서 크레이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물어보지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는 말뿐입니다. 맨슨 도서관의 친절한 사서인 애너 슈랍콜의 말이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해서 떠나버리지요. 사실 아이오와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슨 크레이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다. 지질학자들에게조차 각 주에 들어갈 정도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1980년대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맨슨이 지구상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신나는 곳이었던 적이 있었다. 이야기는 유진 슈메이커라는 총명한 젊은 지질학자가 애리조나주의 메테오르 크레이터를 방문했던 195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오늘날은 메테오르 크레이터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운석 충돌 현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간다. 그러나 당시에는 방문객들이 많지도 않았고 1903년에 그곳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다니엘 M. 베링거라는 부유한 광산 기술자의 이름을 따라 베링거 크레이터라고 알려지고 있었다. 베링거는 그 크레이터가 철과 니켈이 많이 들어있는 100만 톤짜리 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채굴하면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운석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충돌과 함께 증발해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26년 동안 터널을 파느라고 엄청난 돈을 퍼붓지만 모두가 헛일이었다. 오늘날의 수준에서 보면 1900년대 초의 크레이터 연구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시시할 정도로 초보적인 것이었다. 초기에 선구자적인 연구자였던 컬럼비아 대학의 G.K. 길버트는 충돌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트밀에 돌을 던져보기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길버트는 컬럼비아의 실험실이 아니라 호텔방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 길버트는 그런 실험으로부터 달에 있는 크레이터들은 그런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구상의 크레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에는 달에 대한 그의 주장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정도까지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달의 크레이터는 고대의 화산 폭발의 증거였을 뿐이다. 지구에 생긴 크레이터들은 대부분 침식되어 버렸고 남아있는 것들도 모두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겼거나 원인을 밝히기에는 너무 예외적인 것이라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슈메이커가 등장할 때의 일반적인 생각은 메테오르 크레이터가 지하의 스팀 폭발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이었다. 슈메이커는 지하 스팀 폭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슈메이커가 알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폭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대학을 마친 그가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네바다주에 있는 유카 평원의 핵시험장에 있던 폭발 현장을 연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베링거와 마찬가지로 메테오르 크레이터에서 어떠한 화상활동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비정상적으로 고운 실리카와 자철광 가루를 비롯한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주로부터의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흥미를 느낀 그는 여가 시간을 내서 연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료 엘리너 헬린과 함께 일을 했고 그 후에는 부인 캐롤라인과 조스 데이비드 레비와 함께 일했던 슈메이커는 네 태양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네 태양계. 태양계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처럼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으로 이루어진 부분, 바깥쪽의 행성들은 외태양계라고 불린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팔루마 천문대에서 한 달에 일주일씩 지구의 궤도를 가로지르는 소행성과 같은 것들을 찾아봤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천문학 관측의 역사상 모두 합쳐서 10여 개 남짓한 소행성들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의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슈메이커가 한 말이었다. 20세기의 천문학자들은 결국 태양계를 포기하고 그 대신 별과 은하로 관심을 돌려버렸습니다. 슈메이커와 그의 동료들이 찾아낸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그것도 엄청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느슨하게 띠를 이루며 공전하고 있는 암석 덩어리들이다. 태양계의 그림에서는 언제나 고리 모양으로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양계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서로 16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우주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행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수는 10억 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행성들은 목성의 중력 때문에 큰 행성으로 뭉쳐지지 못한 작은 행성들일 것으로 추측된다. 1800년 첫날에 주세페 피아치라는 시칠리아 사람이 최초의 소행성을 발견했다. 1800년대 소행성들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그것들도 역시 행성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처음에 두 개는 케레스와 팔라스라고 불렀다. 그것들이 행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윌리엄 허셜이라는 천문학자의 영감 어린 추론 덕분이었다. 그는 별 모양이라는 것의 뜻에 라틴어로부터 에스틸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소행성은 별과는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이름은 아니었다. 사실은 오늘날 사용되기도 하는 플래니토이드라는 이름이 더 적절하다. 짧네 오늘.